가부마루는 배신당하고 포로로 잡혀 자신의 부족에 의해 누명을 쓴 악명 높은 신비입니다. 그는 부족의 수장의 딸과 사랑에 빠져 그녀의 뺨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못생기고 역겨운 뚱보에 의해 처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광대가 그에게 무슨 짓을 하든 내 친구는 죽지 않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불사의 반신 닌자이며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신비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마을에서 가장 나쁜 여자들을 클랩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가부마루가 처형 장소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조용하고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처형인이 칼을 준비하는 동안 뚱뚱한 남자는 위에서 관중석에서 악명 높은 가부마루의 끝을 보게 되어 매우 흥분한다. 처형인은 우리에게 가장 날카로운 칼만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목을 베는 것은 사실 칼로 하기에는 꽤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번에 베는 것은 더 어렵다. 하지만 이 남자는 뚱뚱한 남자에게 가부마루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이 상황을 단 한 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그 남자는 자신감 있게 서서 휘두를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가 휘두를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남자는 당황하여 그를 계속해서 가격하려고 한다. 여러 번 연속으로. 하지만 여전히 그는 같은 결과를 얻고 결국 그의 검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다. 검사는 충격을 받고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가부마루를 죽이지 못한 후 그는 실망한 채로 앉아있고 그를 죽일 수 없는 사실에 지쳐있다. 그리고 바로 그 후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낸다. 여기서 우리는 사길이라는 아름다운 갈색 머리의 여성을 소개받는다. 그녀는 감옥 안에 앉아 가부마루를 지키고 있으며 그에게 자신을 단순한 기자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그의 삶의 일부를 기록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여기 왔다. 그녀는 그가 다른 닌자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강한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서 가부마루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인류 신노비가 되기 위해 훈련만 해왔다는 것을 그녀에게 밝힌다. 그는 이와가쿠레 마을에서 자랐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훈련받기로 선택되면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잔혹한 훈련 기술을 완수해야 한다. 이 훈련에 실패하면 죽거나 성공하면 초인적인 몸을 가지게 된다. 피노 출신 촌 노인 수요리모 강이코토하 질 아레테이로 보통 노인 비요리몬 쉬카시 소노타메니 가부마루 하금야 인생 이 집창 명수로 다쿠노인 우살 샤이트키타카라다 소리디모 피다케가 생 소노후 사지리 하피 니인술 모사 에로노카토 심네 가부마루 하데키루토 답에로 피녀 도적 나인술 수타이로 우사트 여긴 간도 제라레나 카타노카토 심네로 쉬카시 피 해소레아 피 레노유나 바카 상순 이하 무이 및 다토 답에다 그는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지 보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해. 그가 다음에 무엇을 시도할지 기대하고 있어. 다음 날 뚱뚱한 슈렉 같은 남자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다음 처형 방법을 명령하는데 이번에는 가부마루를 불태우기로 결정했어. 그들은 큰 모닥불을 준비하는데 가부마루는 나무 기둥에 묶여있고 뚱뚱한 오우거는 그의 적을 완전히 없애고 싶어하며 흥분하고 있어. 그러나 불을 붙인 후 우리는 가부마루가 가장 높은 불길에 둘러싸인 모습을 본다. 몇 분 동안 타오른 후 그는 갑자기 눈을 뜨고 뚱뚱한 남자를 응시하며 아직도 죽지 않는다. 두 번째 방법이 실패한 후 가부마루는 상처 없이 자신의 감방으로 돌아온다. 여기서 사기리가 다시 나타나고 가부마루는 그녀에게 저항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한다. 사실 그는 불사의 의도가 없으며 처형 방법이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사기리는 등을 돌린 채 그와 대화하고 가부마루의 옷이 모두 타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등을 돌린 채로도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모든 질문에 답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가부마루는 자신이 아기였을 때 마을 우두머리가 그의 가족 전체가 그를 입양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오직 뇌가 없는 시노비로 설계되고 훈련받았다. 왜냐하면 수장은 그에게 닌자가 되는 방법만 가르쳤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일반 아기처럼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
사기리는 그에게 다른 꿈이나 열정이 있는지 물어보지만 가부마루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며 대답한다. 그와 같은 닌자는 오직 죽음을 보거나 그것을 위해 선택된 자들에게 죽음을 전달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훈련이나 마을 수장이 준 임무를 완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그게 그를 만드는 것이다. 그 후에 그녀는 초인적인 신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게 묻는다. 그런 신비한 존재가 처음부터 잡히다니. 그리고 그때 그는 그녀에게 설명합니다. 어느 날 밤, 임무 중에 그는 마을을 떠나려고 했고 마을의 수장은 모든 신비한 존재가 마을을 떠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배신당했고 그들은 그를 이 행동으로 모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장이 그들을 조종했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을 떠나는 이유가 수장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기리는 그가 왜 그렇게 마을을 떠나고 싶어 했는지 이유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도 전에 애니메이션은 가부마루의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 처형 방법인데 그가 나무 팔레트에 묶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부마루의 다리에 몇 마리의 황소가 묶여있는 것도 보입니다. 아마도 이 방법이 가장 끔찍한 죽음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야수버거 남자가 가부마루의 최후를 보며 흥분하는데 아직도 내 친구가 죽이기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다리에 묶인 황소들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결국 가부마루는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황소들의 무게가 그의 체구보다 6배 이상 무거워서 이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끔찍한 방식입니다. 이 방법 때문에 이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긴장합니다. 하지만 황소들이 달아나면서 아마 예상했겠지만 황소들은 거의 죽게 됩니다. 가부마루를 부러뜨리기보다는 황소들이 결국 뼈가 부러지고 무너지게 되었어요. 가부마루의 몸 힘이 강했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본 사기리는 처형장 밖으로 나와서 여기서 그녀는 가부마루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그가 그날 밤 이와가쿠레 마을을 떠나고 싶었던 이유였어요. 여기서 가부마루는 사기리에게 그가 떠난 이유는 사실 그녀의 기록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 멍청한 뚱뚱한 남자가 그녀에게 이 바보 같은 질문들을 그만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건 단지 존재를 멈추는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사기리는 그 오우거에게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게 그녀의 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부마루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자신의 떠나려는 이유를 말했어요. 그의 시작은 이와가쿠레 마을에서 비롯되었고 그는 모든 닌자들 중에서 계층의 맨 꼭대기에 있었으며 모두보다 훨씬 강했고 심지어 우두머리보다도 강했어요. 이로 인해 그는 우두머리와 매우 가까웠고 가부마루를 그의 소중한 소유물로 생각했으며 항상 그의 곁에 있고 그의 방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우두머리의 딸과도 매우 가까워졌어요. 그녀를 알게 되면서 그녀가 매우 친절하고 온화하며 순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한치도 나쁜 기운이 없었죠. 그녀는 거의 현실 세계를 모르는 듯했고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닌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이 가부마루와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는 처음으로 약함을 느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느낄 수 없다고 배운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다. 그녀와 가까워진 후 결국 그는 기회를 잡았다. 밤에 그녀의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그녀를 만졌다. 2일 후 가부마루는 매우 흥분해서 마을로 뛰어가서 모든 작은 닌자 친구들에게 자신의 첫 경험을 자랑했다. 그녀의 초밥 롤을 맛본 후 그는 바로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이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모든 맹세를 깨뜨리며 평생 이 멍청한 여자와 함께 하기로 했다. 이제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떠나려고 계획을 세운 후 족장은 가부마루의 계획을 알아챘어. 모두 자기들 무리 내의 밀고자들 덕분이었지. 그들은 모두 질투했거든. 족장의 딸의 볼을 만지지 못한 것에. 그리고 가부마루가 상품과 함께 도망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 친구와 함께 많은 닌자들이 둘러싼 채로 체포됐어. 그를 밀고 한 친구들과 함께 족장의 지붕 위에서 웃으며 그는 사기리가 지금까지 기록에 만족하길 바라며 세이기리는 매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지금 이 시점에서 관계자들에게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묻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날 밤 늦게 한 관계자가 사기리에게 말했어. 사실 그녀는 가부마루와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가부마루에게 또 다른 별명이 있다고 말하며 예전에는 그가 빈 껍데기 가부마루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는 내부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텅 빈 공허함을 느끼며 피를 흘릴 준비가 된 죽음의 기계일 뿐이다. 그는 감정이 없는 존재로 심장이나 영혼이 없다. 마치 그를 부모에게서 데려갔을 때 우두머리가 원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다르게 생각하며 가부마루에게도 좋은 면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녀에게 멀리하라고 경고하며 만약 그가 다시 그 면을 드러낸다면 누구도 그녀를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가부마루가 체포되었을 때 20명이 경비원을 처치했다고 덧붙인다. 몇 초 동안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동요하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싶어 한다. 그 후 그녀는 다시 가부마루를 찾아가 그에게 묻는다. 그가 그렇게 허무하다면 저항을 멈추고 결국 놓아줄 수 있는데 왜 20명을 죽였느냐고. 그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왜 아직도 저항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 저주받은 삶에서 벗어나는 것뿐인데도 말이다. 다음 날 큰 체구의 남자가 또 다른 처형 방법을 시도하는데 이번에는 가부마루에게 끈적한 가연성 검은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불을 붙인다. 하지만 예상했듯이 이번에도 전혀 효과가 없었고 가부마루가 불길 속에서 나올 때 기름과 불꽃이 튀기 시작한다. 그의 몸에서 불꽃이 튀어나와 그 주변에 서 있던 경비원 몇 명을 태우고 그리고 빅청거스는 다시 한번 격분하지만 여전히 가부마루를 완전히 끝내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후 사기리는 청거스에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마침내 가부마루를 완전히 끝낼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후 뚱뚱한 영주는 가부마루를 지하 터널로 데려가며 가부마루가 마침내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미소 짓는다. 그들이 그를 방으로 호위에 데려다 주자 그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사기리를 만난다. 사기리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유명한 검객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야마다 클랜에서 보낸 시험관이자 집행자로 가부마루의 약점을 찾아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가부마루는 인연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녀가 자신의 머리를 베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리스트레인치를 부수고 사기리가 그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부마루는 그녀의 모든 공격을 피합니다. 그러나 그는 목을 만져보며 피 한 방울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다치게 했다는 것에 놀랍니다. 사기리는 그에게 그가 사실 허무한 소년이며 그의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짓말한 한 가지는 죽고 싶다는 것이고 사실 그는 아내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으며 진실은 그가 사실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금 연약한 남자다. 그가 처형 방법에 저항하고 죽음을 피하는 이유는 사실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가 살아야 하는 진정한 이유다. 이것은 가부마루를 극도로 화나게 하며 그는 달려가서 사기리와 싸우기 위해 칼을 잡는다. 그들이 칼날을 맞대자 그녀는 그가 왜 그저 텅 빈 소년일 뿐 평범한 인간과는 달라. 그녀는 그가 사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회상 속에서 그의 아내는 그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가 속이 텅 비지 않았다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무심한 닌자 이상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그는 그녀를 판단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으로 그녀 얼굴에 큰 흉터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마을에서 남자들은 군인처럼 대우받지만 여자들은 오직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을장은 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녀의 얼굴을 검술로 태우고 말했어요. 여성의 삶은 이밖에 없으며 영원히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에게 말한다. 상처를 받은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고 하며 가부마루에게 키스한다. 가부마루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 후 그는 생각한다. 닌자가 되는 것을 그만두고 그녀와 결혼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수장에게 말했고 그것이 배신당한 이유였다. 현재 가부마루는 계속 싸우며 그녀를 향해 공격을 퍼붓고 사지를 막으려 애쓰는 사지리에게 여러 번 공격을 가한다. 그는 사지리에게 소리치며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리고 닌자 생활을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지리는 싸움을 멈추고 외친다. 그가 정말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사면을 내리겠다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쇼군의 보호를 받게 하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그가 지하세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부마루는 혼란스러워한다. 아무도 죽지 않고는 지하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지리가 그에게 최근 재발견된 신생카이라는 아름다운 땅에 대해 말한다. 그곳에는 생명의 영약이 남아있다고 하며 이 영약은 불멸을 부여한다고 한다. 그래서 쇼군은 영약을 찾기 위해 지하세계와 신생카이로 탐사대를 파견했다. 그리고 영약을 찾기 위해 떠났다. 하지만 배가 돌아왔을 때 가득 피어난 꽃들로 가득 차 있었고 꽃을 파헤쳐 보니 탐사대의 시체들이 발견되었다. 이 원정에 5명을 더 보냈지만 아무도 영약이나 목숨을 가지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 모습을 본 쇼군 지도자는 그의 부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범죄자들을 지하세계로 보내 영약을 찾게 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식 사면을 받고 영원히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세지리는 자신이 범죄자를 찾기 위해 보내진 관리들 중 하나였다고 밝힙니다. 살고 싶은 강한 욕망과 오직 최고의 신호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가장 끈질긴 기술을 가진 신호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그 영약을 찾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는 보내질 겁니다. 그 이상한 세계에서 그는 지하 세계의 미지의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하며 엘릭서를 찾기 위해 그 섬으로 보내진 다른 범죄자들과도 대결해야 합니다. 그들보다 먼저 엘릭서를 찾아야 상군의 상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은 사명과 그를 자유롭게 할 유일한 것입니다. 세지리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이며 그녀는 그의 체포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서둘러 마을을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지리는 지금 아내의 위치를 알고 있으며 그녀는 그가 돌아오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듣고 가부마루는 불사의 엘릭서를 찾는 임무를 수락합니다. 그의 아내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생명을 걸고 그게 그가 처음 포로가 된 이후로 항상 원했던 전부입니다. 하지만 큰 청구스는 세지리에게 가부마루가 살아남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엘릭서를 찾으러 가면 된다고 하면서 여전히 가부마루의 머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마루는 세지리에게 정말로 그가 닌자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말합니다. 그리고 가부마루가 빨간색과 파란색 불꽃으로 몸 주위에 원소의 불꽃을 만들자 몇 밀리초도 안 되어 모든 경비원들이 바닥에 쓰러졌고 세지리는 마침내 항복한 청구스를 붙잡았습니다. 가부마루를 신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 후 가부마루는 지하 세계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엘릭서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그러던 중 회상이 시작된다. 세지리는 아버지가 처형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 남자는 자신이 목이 베인 줄도 모른 채로 세지리는 그의 기술을 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처형을 할 차례가 되었을 때 잘 해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상상을 한다. 이잔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검술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어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만든다고 관찰한다. 그는 세지리에게 자신의 반영을 보라고 말한다. 칼은 진실이 날카롭게 비춰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지리는 가부마루의 눈을 가리고 그를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하게 합니다. 그들은 쇼군이 그들 앞에 앉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생카이로 여행을 가서 생명의 엘릭서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공한 범죄자는 사면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요. 이로 인해 범죄자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위기가 바뀝니다. 발표자는 섬에 대해 설명하지만 범죄자들은 동화처럼 들린다고 방해합니다. 그들은 마스크를 벗으라는 명령을 받고 몸에서 꽃이 자라는 남자를 보게 됩니다. 이 남자가 원정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몸 곳곳에 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범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목숨을 걸고 원정에 참여하는 걸 꺼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 관계자는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상기시키며 섬에 가는 것은 오히려 관대한 제안이라고 말했어요. 누루가이라는 범죄자가 그들이 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아차리고 엘릭서가 거기 있는지도 궁금해했어요. 관계자는 포기해도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한 남자가 떠나려고 했지만 즉시 처형당했어요. 관리관은 야마다 가문을 섬에서 감시자로 세울 것이라고 밝히며 만약 그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즉시 처형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범죄자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감시자가 어떤 이유로든 죽으면 그들도 처형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쇼군은 관리관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고 관리관은 섬으로 가기 전에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를 수용할 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은 혼란스러워하지만 조라는 남자가 그들을 바보라고 부르며 다른 범죄자를 목 졸라 죽인다. 그는 관리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신은 관리들이 서로 죽이길 원한다고 결론 내린다. 관리도 이를 확인하고 그들은 서로 죽이기 시작한다. 쇼군은 흥분한 채 지켜본다. 하지만 관리들은 이것이 무의미한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쇼군은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범죄자들에 대해 묻고 관리는 그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이 가부마루라고 말한다. 그들은 가부마루를 관찰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도 그를 공격하지도 않는다. 이자는 폭력에 압도당하는 사지리를 보고 섬에서는 더 잔혹해질 것이라며 그녀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녀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자는 그녀에게 조용히 저택에서 살라고 말하고 사이지리는 그녀가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회상 장면에서 사이지리는 괴롭히는 아이들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그들은 그녀의 가족이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고 놀린다. 어느 날 그녀는 칼을 집어들고 그 칼에 비친 반사된 모습을 보며 그 칼에 얽힌 영혼들을 본다. 현재로 돌아와 일부 범죄자들은 탈출을 생각하며 사이지리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목표로 보고 돌진한다. 이자는 그녀가 그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사이지리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처형자, 그리고 그녀는 쉽게 그들을 모두 처치하지만 다시 그녀의 희생자들에 의해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하지만 가부마루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코 괜찮지 않다고 말하자 영혼들은 사라진다. 가부마루는 누가 탐험에 나갈지를 선택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관료가 그를 위협하며 입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범죄자에게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남자는 돌을 들어 그에게 던지지만 가부마루는 쉽게 피한다. 가부마루는 대화하고 싶어 하지만 범죄자는 거부하고 그는 생존을 위해 그 남자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는 남자에게 다가가며 짐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면도한 자도 불안해할 정도로 다른 범죄자들을 잔인하게 처치하기 시작한다. 사지리는 자신의 검을 통해 반영을 바라보며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본다. 이것은 사지리에게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두려움과 의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빼앗은 생명의 짐을 지는 힘임을 깨닫게 한다. 관료들이 그들을 멈추고 그들이 원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원정에 참여할 10명의 범죄자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같은 범죄자들임을 알게 된다. 그들은 모두 배에 올라타고 천천히 섬에 도착하는 모습을 본다. 가부마루는 마을 수장이 여러 무기에 찔렸던 기억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고 그의 불사의 증거가 되었다. 그것은 바다 건너의 땅에서 얻은 약 때문이었다. 그들은 신생카이에 도착하고 가부마루는 사지리에게 생명의 엘릭서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이 섬에서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섬을 탐험하며 사지리는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언급한다. 하지만 가부마루는 이곳이 섬뜩하다고 생각하며 밖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리스트레인치를 부수고 사지리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부마루는 그녀에게 그냥 넘어가라고 하며 그들이 가진 것은 이상한 그림 하나뿐이고 음식은 3일밖에 먹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지리가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손을 묶으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친구가 아니면 자신의 역할은 처형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못해 사지리가 손을 묶도록 허락합니다. 갑자기 거대한 강철공에 맞아 날아갑니다. 그 공은 범죄자인 KN에게 돌아가는데 그는 방금 목표를 제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부마루는 다시 일어나 목을 돌리며 탈구됐다고 인정합니다. 사지리가 설명하기를 KN은 무사수도승으로서 죽인 전사의 무기를 훔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부마루는 KN의 손이 묶여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지리는 KN의 처형자인 기쇼에게 이것에 대해 묻습니다. 기쇼는 돌아가는 길에 손을 묶을 수 있다고 말하며 사지리에게 그녀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 최하위 등급의 집행자라고 말한다. KN은 다른 무기를 보여주며 가부마루에게 시험해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가부마루는 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보다 앞서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K에는 그들이 단서가 없으니 다른 범죄자들을 처치한 후 엘릭서를 찾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그래서 가부마루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KN이 그에게 돌진하지만 사지리는 그의 손을 묶어달라고 요청한다. KN이 그의 머리를 가격하지만 곤봉이 부서져서 다른 무기를 꺼낸다. 타격을 견디며 손을 묶고 있는 가부마루를 공격한다. KN의 무기를 부수고 KN은 그의 정신을 막 손을 묶은 가부마루에게 던진다. 가부마루는 창을 부수고 KN을 공중으로 날려보내며 그의 무기가 떨어지자 가부마루는 KN에게 창 하나를 차서 그의 가슴을 찌른다. 사이즈리는 가부마루가 한 번의 공격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KN은 다시 일어난다. 그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가부마루에게 쉽게 패배하고 가부마루는 그의 무기를 이용해 그를 공격한다. 가부마루는 기쇼가 KN의 목을 베는 동안 그들의 탐험을 계속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는 배로 돌아간다. 가부마루는 싸우고 싶은지 궁금해하지만 기쇼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이렇게 빨리 빠져나온 것의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사이즈리에게 그녀가 위험한 범죄자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기쇼는 다른 범죄자들이 규칙을 어기고 있는 이야기를 한다. 그는 그들이 서로를 죽이며 단 한 명만 남을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예측한다. 우리는 이센이 배를 나무에 묶는 장면을 본다. 그의 범죄자 로쿠로다가 배고파지자 갑자기 그를 공격한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만 그의 검은 산산조각 나고 결국 로쿠로다에게 잡아먹히게 된다. 다른 범죄자들은 기쇼가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의 끝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가부마루의 마을과 아마다 부족의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쇼가 떠나면서 사지리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가부마루의 진정한 성격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가부마루가 갑자기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그를 밀쳐냅니다. 가부마루는 부족장이 그의 부모를 죽였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부족장은 가부마루에게 감정이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생각을 하며 사지리와 주먹을 맞대고 사지리는 그를 죽이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고 알린다. 하지만 가부마루는 자신의 마을에서 다른 신호부가 도착하기 전에 엘릭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를 방해물로 본다. 그는 즉시 처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지리를 계속 공격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망설이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가부마루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를 죽일 수 없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 가부마루는 아내가 자신의 감정을 따랐던 것을 기억하고 그는 아내를 만난 이후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내는 그의 임무 중 방해가 되었어요. 가부마루는 찬스를 잡았지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멈추고 밀려나게 되어 이것을 약점으로 보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요. 그리고 이는 다시 그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사이리의 검을 부수고 그녀를 베려고 하는데 그녀는 칼집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해요. 가부마루는 결국 승기를 잡고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 하지만 끝내 그녀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아직 감정이 남아있음을 인정하며 울기 시작하며 자신이 약해졌다고 생각해요. 사이즈리는 그에게 이것이 약함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그의 행동을 간과하기로 결심하고 그가 감정과 마주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편 범죄자 타미야는 자신의 손이 나비에 의해 쏘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탐험에서 돌아온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자신의 손을 잘라내고 곤충을 죽입니다. 그의 집행인 후치는 이에 혼란스러워하지만 타미야는 그에게 인간 얼굴을 가진 나비를 보여주며 그것이 그들의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의 잘린 손은 꽃으로 변하고 더 많은 주변의 괴물들이 나타나고 그 중에는 거대한 괴물도 있다. 한편 가부마루와 사지리는 물고기 괴물에 둘러싸여 있다. 그는 그녀에게 물러서라고 말하며 괴물과 맞설 준비를 한다. 회상 장면에서 타미야가 매우 숙련된 검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어떤 군주의 부관이 되기로 동의했다. 어느 날 그는 군주와 함께 술을 마시지만 불쾌한 발언을 듣게 된다. 그는 화가 나서 저택의 문을 부수고 군주를 죽이게 된다. 그
그로 인해 한 클랜이 그를 추적하게 되고 결국 체포된다. 타미야가 후치와 함께 섬에 도착하는 장면이 보이고 타미야는 그의 집행인이 속임수 도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챈다. 후치는 야마다 가문이 효과적인 약을 만들기 위해 시체를 해부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물고기 생물을 팔을 사용해 가부마루를 공격하지만 그는 쉽게 피하고 괴물의 머리를 차버린다. 하지만 그 생물을 그의 발을 잡고 땅에 내리친다. 가부마루는 신노비 규칙을 떠올리며 빠르게 회복한다. 그 규칙은 알려지지 않은 적과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후퇴할 생각을 하지만 생물이 갑자기 그를 제압하고 그의 몸을 나무에 부딪히게 한 후 던져버린다. 세이지리는 그가 실제로 다쳤다는 것에 놀라며 그들은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곧 모든 방향에서 다가오는 거인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살아남고 싶어하는 가부마루는 미쳐 날뛰며 닌자수를 사용해 거인의 머리를 부순다. 그는 다른 거인들을 무자비하게 처치하고 세이지리는 그 모습을 경외심으로 지켜보며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한다. 갑자기 거인이 그녀를 뒤에서 공격하지만 그녀는 피하고 그러나 진의 괴물들이 그녀를 붙잡아 움직임을 제한하며 거인이 공격할 준비를 한다. 가부마루는 거인의 팔을 베어 그녀를 구할 수 있게 하지만 이로 인해 그는 미친 상태에서 벗어난다. 물고기 괴물이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처형인 겐지가 도착해 그 생물을 처치한다. 유즈리가 그들과 함께하며 가부마루를 부른다. 혼자서 모든 괴물을 처치한 것이 인상적이라고. 가부마루는 그녀가 다가오자 그녀의 의도를 의심한다. 유즈리는 단지 해보고 싶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녀는 함께 일하는 것에 진지하다. 세이지리는 그녀가 두 명의 처형인을 데리고 있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래서 겐지는 그녀가 처치한 다른 범죄자에게 배정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한 명의 처형인으로는 그녀를 제어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가부마루는 설명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는 유혹당했음에 틀림없다고 결론 내린다. 다른 집행자는 자신을 산타라고 소개하고 유즈리에게 그 지역의 생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엘릭서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계획 없이 그를 기소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세이기리도 함께 일하는데 문제없다고 말하고 유즈리가 그를 끌어안는다. 하지만 가부마루는 그녀를 말리며 그녀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다리를 이용해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자신을 믿을 필요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결국 서로 배신할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만이. 가부마루는 그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뒤로 물러서고 유즈리가 밝힌다. 섬의 진짜 위험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많은 정보들. 얼굴 나비에 관한 것으로 환각제와 독이 들어있어. 그녀는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밝히며 다른 범죄자에게 시험 삼아 그 벌레들을 테스트했다고 말했고 결국 그를 죽였다고 한다. 세나가 괴물들이 입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들이 불교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는 이상하게 느낀다. 유즈리도 아직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으니 함께 협력해서 더 알아봐야 한다고 말한다. 가부마루는 정보를 원하지만 함께 싸우는 것에만 동의하며 그녀와 완전히 협력하려는 것은 아니다. 세지리는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섬에 도착한 이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다 갑자기 쓰러진다. 회상 장면에서 타마라는 남자가 처형자가 되기 직전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이젠 그에게 범죄자를 죽임으로써 마지막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처형이 적합할지를 고민하며 타마는 요청이 있다고 말하며 형인 초백에 간다. 그가 어떻게 판사들의 남자들이 그들을 쫓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안다고 한다. 현재로 돌아와서 형제들은 그들 앞에 서 있는 세 개의 거대한 생물들을 보고 놀란다. 초보는 즉시 공격을 시작하고 타마는 그의 형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은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결국 도적왕이 되었어요. 그는 거인을 쓰러뜨리지만 칼이 부러지고 타마와 도망칩니다. 하지만 거인이 초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초보는 도끼를 들고 돌아옵니다. 초보는 지팡이에게 맞아 얼굴이 다치고 괴물이 그들에게 살인은 죄라고 말합니다. 다른 생물들이 그들과 말을 하기 시작하고 타마는 그들이 지옥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초보는 생물들을 뚫고 나가기 시작하고 그는
섬에 있는 모두를 제거하고 자신만 엘릭서를 가져간다. 세이지노가 의식을 되찾고 겐지가 동굴 안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는 세이지노에게 그녀가 나비의 비늘에 의해 독에 걸렸다고 알려준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일어나서 마리오를 감시하려 한다. 그녀는 동굴을 떠나서 가부마루를 본다. 저녁을 준비하는 가부마루와 신하가 찢어진 옷을 고치는 모습을 본다. 저녁 식사 중에 가부마루는 섬을 정찰했다고 밝히며 그는 식물에 관한 무언가를 알게 되었고 그가 찾은 여러 꽃들이 그들이 보여준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 내린다. 실종된 사람들이 이제 섬의 식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가부마루는 그들이 받은 단서처럼 보이는 것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산타는 공식 자료들이 섬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일러스트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제안했어요. 공무원들은 섬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세이기리는 섬의 생물들이 동물의 일부를 쌓아 올린 인간형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눈치채고 신하도 그들이 종교적인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는 이들이 일그러진 신들 같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섬과 생물들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날 늦게 겐지는 세이기리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가 살아남기엔 너무 약하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세나는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에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처형자 텐자를 만나는데 그는 니오루가이와 함께 섬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결국 배를 발견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깨닫게 됩니다. 그 배는 주변의 다른 배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텐자는 배들이 모두 섬을 떠나려고 시도했다고 추측하고 그 주변에 생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텐자는 검을 꺼내지만 바다 괴물이 그들을 공격하여 배에서 뛰어내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난파선에 착지하고 더 많은 촉수가 주변에 나타납니다. 텐자는 그것들을 베어가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배에서 니오루가이는 자신이 처벌받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니오루가이는 자신이 사무라이 무리를 이끌었던 때를 기억한다. 다른 마을을 찾기 위해 그녀를 이용하려고 했다. 그녀가 감금되어 있을 때 텐자는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가 무죄임을 알고 그녀에게 사면 제안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그들은 이제 꽃으로 변해가는 기쇼를 마주친다. 텐자는 그와 대화하려 하지만 촉수가 그를 반으로 자른다. 기쇼의 몸은 니오루가이에게 그녀의 죽은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하고 이로 인해 그녀는 무릎을 꿇게 된다. 그녀는 텐자에게 자신 없이 도망치라고 말하며 자신이 마을 사람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자책한다. 텐자는 그녀를 촉수로부터 방어하며 죽고 싶냐고 묻는다. 니오루가이는 생존하고 싶다는 것을 깨닫고 텐자는 그녀에게 칼을 준다. 그들은 함께 촉수를 뚫고 싸우며 보트에 도달한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해 섬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조류가 그들을 탈출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다 괴물들이 섬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은 귀환을 위해 동맹을 모아야 한다고 결심한다. 한편 겐지는 세지리에게 집으로 항해하라고 하지만 산타는 가부마루를 멈춰야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가 그녀와 시간을 보낸 후 변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날 저녁 그녀는 가부마루에게 가고 그는 그녀가 기분이 나아졌는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준 상처가 곤충의 독이 빠르게 작용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지리가 어떻게 그를 진정시켰는지 이야기하고 가부마루는 그녀가 자신보다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경험이 그녀가 자신의 힘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세지리는 겐지에게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칼을 꺼내며 그녀를 겁주려 하지만 그녀는 즉시 그의 무장을 해제합니다. 겐지는 그녀를 꾸짖으며 자신의 칼을 찾지만 로쿠로타가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날려버립니다. 어렸을 때 로쿠로타는 채워지지 않는 식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물건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미쳐서 자신의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었습니다. 로쿠로타는 세지리를 목표로 하지만 가부마루가 그를 발로 차서 밀어냅니다. 로쿠로타는 다시 일어나고 가부마루는 그를 위험한 남자로 여기며 그의 발차기가 어떻게 그를 다치게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적의 능력을 분석하도록 훈련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먼저 상대를 관찰한 후 움직이기로 결심합니다. 로쿠로타는 나무를 뽑아내어 그에게 던집니다. 가부마루가 그것을 피하면서 로쿠로타가 자신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유즈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녀는 정보 수집만 담당한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녀가 환호하기 시작하자
가부마루는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공격을 피한다. 가부마루는 돌을 던지려 하지만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 모습을 보고 그는 허리띠를 꺼내서 닌자수를 써서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이것도 소용이 없다. 그는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어떻게 적을 쓰러뜨릴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세이기리는 겐지의 상처를 치료하려 하지만 그는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녀에게 멈추라고 한다. 그는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말라고 한다. 이것은 겐지가 그녀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했음을 깨닫게 하여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칼을 주며 전사의 칼이 그의 영혼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가 로쿠로타를 죽이기를 원하며 그녀를 그들 중 하나로 보기 시작합니다. 가부마루는 이제 선택지가 줄어들고 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근접 전투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로쿠로타의 손가락이 갑자기 잘리며 세이지리가 전투에 합류합니다. 가부마루는 그녀의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그를 참수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키가 크기 때문에 세이지리에게 다리를 공격하라고 말하며 가부마루는 로쿠로타의 공격을 막습니다. 세이지리가 그의 다리를 가격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에게서 물러나며 그녀는 그가 휘두를 때 뒤로 넘어갑니다. 세이지리는 자신이 너무 공격적이어서 망쳤다는 것을 깨닫고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로쿠로타가 공격하고 가부마루는 그의 공격을 피하지만 그는 자신의 다리가 삐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이지리가 로쿠로타의 팔을 가격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고 결정적인 타격을 주려면 그의 뼈 사이에 틈을 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가 구부려져야 그녀가 그를 칠 수 있습니다. 로쿠로타가 갑자기 울부짖으며 강력한 비명을 지르는데 이는 그들의 감각을 압도합니다. 그는 가부마루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를 가격하여 땅에 내리칩니다. 가부마루 하코노 공 네에마수가 슬워츠키 혈우토 키마수 로쿠루타 하토도무 자사오시마수가 세이지리 가사마 쉬마수 소노순간 피녀 하시무 정태 니나리 공간 게우경 카세마수 산타 하명 카시마수 세이지리 하최모 랭쿠 노저 아이 참살자 다토 여성 디어우테임 피녀 하일쪽 오율 이루노니 적 샤이트 아니오드수 쉬카시 순기술 노면대아 참살자 타치아 피녀 가호톤도노 자요리 우 리테이로 코타우 지 트아이마수 로쿠루타 하족 우 취레어 세이지리 하피오 사류 메유토시마수가 피 하도 비퇴 키마수 가부마루 하화도닌술 오사 트다무 두 제루 에이데아 오사 이서키마수 발사체들이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우고 있다. 유즈리는 가부마루가 로쿠로타를 연기로 질식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친다. 계획은 성공하고 로쿠로타는 무릎을 꿇고 숨을 쉬기 위해 애쓴다. 세이지리는 마무리 타격을 준비한다. 로쿠로타는 반격하려 하지만 가부마루가 그의 손을 땅에 눌러버린다. 그리고 세이지리는 그를 처치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 세이지리는 그가 오해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랐고 그래서 그냥 놀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을 우연히 죽여버렸다. 가부마루는 괴물들이 끌려올까 걱정한다. 불이 나서 그들은 그 지역을 떠나고 겐지의 유해를 남긴다. 그들은 거인들이 그 지역으로 오는 것을 숨으며 가부마루는 괴물들이 온 방향으로 가자고 제안한다. 그것이 그들을 엘릭서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유즈리와 산타를 따라잡고 섬에 마을이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란다. 한편 형제들은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두 존재가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 쇼는 그들이 괴물인지 궁금해하고 노란색 존재인 주파는 분위기를 망친 그들에게 화를 낸다. 가부마루는 섬의 주민들이 친구인지 적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자신들을 엿보고 있는 소녀를 보고 그녀를 쫓아간다. 그는 그녀를 따라잡아 후드를 벗기고 그녀가 아이인 것을 보고 놀란다. 나무 괴물이 갑자기 그를 향해 공격을 하고 소녀는 계속 달아난다. 가부마루는 그녀가 섬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쫓는다. 그는 나무의 공격을 피하고 차버리며 세이기리는 그를 따라 달린다. 그들의 동료들이 생물을 처리하게 한다. 유즈리리는 산타의 안경을 벗기며 그녀가 자신의 기술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컵에서 마시면서 몸에서 이상한 액체가 나오게 한다. 가부마루는 소녀에게 따라잡혀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소녀는 그를 땅에 던지고 그가 놀라게 만든다. 왜냐하면 아이인 그녀가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이지리가 소녀를 쫓아가며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자
소녀는 멈추고 세이지리가 따라잡게 된다. 소녀가 갑자기 주먹을 날리려 하지만 가부마루가 공격을 막는다. 그는 소녀의 힘이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일격에 몇 걸음 뒤로 물러난다. 가부마루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덩굴을 잡고 그 덩굴로 소녀를 감아 공중에 매달아 놓는다. 소녀가 울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녀를 풀어주고 세이지리가 그녀를 진정시킨다. 유즈리가 합류하여 그 생물을 처치하기 위해 열심히 싸웠다고 말한다.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논의하기 위해 모일 때 나무 생물이 그들에게 말한다. 소녀를 돌려보내고 그들을 마을로 데려간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엘릭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즈리는 그 생물을 믿지 않지만 마을에 목욕탕이 있다고 하자 즉시 마음을 바꿉니다. 그 생물을 그들을 유령 마을처럼 보이는 마을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100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생물을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유즈리는 세이지리와 함께 목욕을 합니다. 그 사이 괴물은 남자들에게 음식을 줍니다. 가부마루는 의심스러워하며 괴물에게 섬과 엘릭서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둘러싸고 모여들며 생물이 섬의 이름을 밝힙니다. 코타쿠, 신들이 거주하는 섬입니다. 괴물은 엘릭서가 존재한다고 확인하며 그들에게 그것이 탄으로 알려진 전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부마루는 그 위치에 대해 묻고 괴물은 바닥에 3개의 원을 그립니다. 그들은 지금 2번째 원에 있으며 엘릭서는 섬의 중앙 어딘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호라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부마루는 엘릭서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생물을 그들이 텐센을 만나면 그의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텐센은 아름답고 불사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조베가 주파를 반으로 자른 후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몸이 재생되고 그는 다시 건강해졌어요. 나무는 텐센이 완전히 다른 수준에 있다고 주장하며 설명합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텐센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주파에게 패배하고 그들은 던져집니다. 꽃으로 변한 인간들로 가득 찬 구덩이에 투마는 의식을 회복하는 형제를 도우며 나무는 드러냅니다. 꽃으로 변한 이들의 삶이 탄의 원천이 되고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을 느낀다고. 그것은 자신을 호코라고 소개하며 소녀는 메이입니다. 그들이 수세기 동안 섬에서 살아왔음을 드러냅니다. 그 후 가부마루와 세이지리는 화장실로 가서 메이를 만난다. 처음에는 그녀가 울지만 가부마루는 그의 마을에서는 모두가 함께 목욕을 한다고 말한다. 세이지리는 메이의 몸에 큰 흉터가 있는 것을 보고 가부마루는 아내가 그에게 목욕을 도와주며 제대로 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메이에게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이 아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큰 흉터가 있다고 하며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세이지리는 이 말을 듣고 놀란다. 그들이 떠나면서 가부마루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앉아서 수다를 떨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회상 장면에서 텐자는 빈민가에서 자랐고 그의 부모는 결코 그를 잘 먹였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훔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그를 깔보던 검객무리와 마주쳤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때려 눕혔어요. 하지만 신이라는 사형수가 개입하면서 구원받았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텐자는 무루가이와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데 텐센인 주진이 갑자기 다가와요. 그는 사람으로 변신해서 죽은 괴물들이 모두 책임이 있는지 묻고 있어요. 그들이 책임이 있는지 의심하며 말이죠. 그들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주진이 바로 뒤를 쫓아와서 에너지 파동으로 텐자를 날려버렸어요. 무루가이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며 쓰러진 텐자에게 다가간다. 주진이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다. 텐자가 갑자기 눈을 베어내지만 즉시 재생된다. 텐자는 무루가이에게 탈출할 것이라고 말하며 콤보를 펼친다. 주진을 조각조각 썰어버린 후 도망칠 신호를 보낸다. 그들이 도망칠 때 주진이 재생되며 그들의 길을 막지만 신이 갑자기 주진에게 칼을 던져 두 사람이 도망칠 시간을 준다. 신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다른 감각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고 신이 텐자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신은 집에 가려던 참이었지만 가지 못했다고 말한다. 섬을 빠져나가는 해류를 찾았다. 그는 결국 빠져나가는 해류를 찾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존재감을 느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섬에서 동료를 찾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텐자에게 왜 무루가이를 돕는지 묻고 그가 자신을 유혹하려던 범죄자를 처형한 이야기를 한다. 텐자는 무루가이가 무죄라고 말하며 신에게
그를 받아들인 것과 그 여자를 변호하는 모습을 상기시킨다. 신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고 그가 찾은 해류로 데려간다. 하지만 주진이 갑자기 두 사람 뒤에 나타난다. 신은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지만 그의 목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텐자는 주진을 공격하려고 하며 강력한 일격을 퍼붓지만 주진은 쉽게 피하고 손가락을 튕겨서 텐자의 몸에 4개의 구멍을 만든다. 우리는 또 다른 회상 장면에서 텐자와 신을 보며 신이 어떻게 여유 시간에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지 텐자에게 잠재력을 본다. 그는 그에게 검을 휘두르는 법을 가르치며 그의 검술이 그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텐자는 자신에게 잠재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두기로 결심하지만 신은 그가 자신에게 한 방을 날릴 때까지는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한다. 도장에서 나가던 텐자는 이잔을 만나 함께 산책하자고 한다. 이잔은 그를 묘지로 데려가서 신이 전 동료인 태신의 무덤을 보여준다. 태신은 텐자처럼 동기부여가 부족했고 도장을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범죄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결국 신은 그를 처형해야 했고 그로 인해 신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멘토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커졌다. 이자는 텐자에게 신에게 그 한 방을 날리라고 말하고 텐자는 신에게 스파링을 요청한다. 계속해서 지고 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는 결국 신을 때리지만 이미 마음을 바꿨다. 그의 주인은 도장에서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을 텐자는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알지만 드디어 찾았다. 그가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일어나서 주진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한다. 그는 동료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하지만 주진은 또 다른 에너지 폭발을 일으켜 그의 배에 구멍을 낸다. 그는 동료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하려 하지만 목이 손상되어 말을 할 수 없다. 신은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고 유루가이와 함께 도망친다. 텐자는 계속 치진을 공격하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싸운다. 다른 이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준다. 그들은 텐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신은 그를 위해 복수하겠다고 맹세한다. 마을로 돌아와서 센타카는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이해하는 듯 보이고 세이기리는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그날 저녁 가부마루는 계획 없이 행동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한다. 아직 해결해야 할 수수께끼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감시 근무 중 잠든 척하다가 가부마루는 떠나서 호라이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그는 이상한 목소리를 들으며 멈추고 이상한 나무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도달한다. 그는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서 거대한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이 엘릭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문을 열기 전에 주진이 그의 뒤에 나타나 그에게 떠나라고 말한다. 가부마루는 주진에게 인간을 엘릭서로 변환할 수 있는지 묻고 주진은 갑자기 그를 공격하기 위해 돌진한다. 가부마루는 재빠르게 반응하여 그의 팔을 부러뜨린다. 그는 강력한 발차기로 후속 공격을 하여 주진의 목을 부러뜨리지만 금방 제자리로 돌아온다. 가부마루는 주진의 공격을 피하고 회전 발차기로 반격하며 그의 불기술을 사용해 그의 머리를 불태운다. 불이 주진의 몸을 태우고 가부마루는 승리를 확신한다. 하지만 주진이 갑자기 그를 주먹으로 가격해 벽에 부딪히게 한다. 가부마루는 공격을 견디고 그들은 계속 싸운다. 상황을 평가하며 어떻게 텐진을 물리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그는 킥을 날린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 든다. 주진은 피를 토하고 왜 공격이 성공했는지 궁금해한다. 주진은 여성 형태로 변신하고 에너지 발사로 공격을 시작한다. 가부마루는 무릎을 꿇지만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임무를 성공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타격을 견디고 거리를 좁힌다. 서로 타격을 주고받으며 둘 다 물러서지 않는다. 가부마루는 주진이 치유되기 전에 더 빨리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텐진을 압도하여 그의 몸을 찢어버린다. 주진은 그의 몸이 갑자기 거대한 꽃괴물로 변하자 미소를 짓는다. 그 괴물은 번개 마법을 사용하여 주변을 파괴한다. 가부마루는 살아남아 반격하려 하지만 주진의 번개에는 상대가 되지 않고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른다. 괴물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그는 아내와 함께 있는 방에서 깨어난다. 그는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죽을 위기에 처해 환각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괴물이 그를 붙잡고 죽일 듯이 조여오지만 그는 죽기 전에 최대한 많은 피해를 주도록 훈련받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몸에서 불을 내뿜어 괴물의 팔을 태우고 땅에 쓰러진다. 주진이 마무리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지만 메이가 나타나
방패로 그를 보호하며 탈출을 도와준다. 다음 날 아침, 그룹은 가부마루와 메이를 찾는다. 호코는 텐진이 7명 있다고 밝히고 그들을 보여준다. 인간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논의하며 한 곳에 모여 있다. 지카는 주진이 인간을 쓰러뜨리지 못한 것을 탓하며 그의 머리를 날려버리고 주진의 못생긴 모습에 대해 비웃으며 너무 많은 돌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에게 변신을 쓴 것을 조롱한다. 코타쿠의 통치자 리는 지카를 꾸짖으며 그들이 가족이며 유일하게 주진을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지카는 두 형제를 구덩이에 던졌다고 보고하는데 그들이 이미 꽃으로 변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는 인간들이 그들이 전에 다뤘던 인간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형제들이 구덩이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본다. 주진은 가부마루를 죽일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두 함께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이 주진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전설에 따르면 한 은둔자가 그들의 기술을 익혀 신이 되었고 7조각으로 나뉘어 지금은 천진천신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코는 이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주며 어릴 적에 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작은 인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섬의 모든 사람들이 긴 생명을 사는 인간들이었지만 그들은 오랜 수명에도 불구하고 점차 나무로 변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점차 의식을 잃게 되었으며 결국 완전히 잃기 전에 말입니다. 그들은 영혼이 호라이에 닿도록 특정 장소에 모였다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그래서 호라이 근처에 나무들이 기도하는 것이 있었던 거야. 그는 더 나아가 호라이가 영혼들의 최종 안식처라고 설명하지만 천진들은 어떤 영혼이 들어갈지 선택할 수 있어. 한편 가부마루는 의식을 되찾고 주진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천진들을 물리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는 걸 깨닫지만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흥아이와 타미야가 갑자기 나타나고 타미야는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그가 죽을 때가 된 건지 궁금해한다. 서로를 바라보며 싸울지 고민하지만 흥아이는 타미야에게 말한다. 그는 칼을 뽑아들며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가부마루를 죽이지 않고 답을 얻고 싶어 한다. 가부마루는 그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협력하자고 제안한다. 타미야는 그를 위협하며 그를 쓰러뜨리겠다고 시험하지만 가부마루는 움직이지 않아서 그들이 그를 속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푸차이는 그가 왜 이 일을 하려 하는지 묻고 가부마루는 텐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그런 강력한 생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란다. 푸차이는 그를 믿지 않지만 타미야는 그와 함께하며 자신이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며 텐진과 싸우고 싶어 한다. 우리는 타미야가 텐진을 물리쳐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푸차이는 그들의 유해를 해부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고 가부마루는 더 많은 정보를 주려 할 때 메이가 깨어난다. 가부마루는 메이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한 것을 보고 놀란다. 그녀는 가부마루의 이름을 부르고 그는 그녀가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녀가 텐진과 같은 존재인지 묻는다. 한편 센타이는 섬의 종교 체계가 인위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섬의 창조자가 꽃으로 변한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그들이 엘릭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라고 본다. 그리고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메이는 그들에게 타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타오는 텐진이 사용하는 힘이지만 그녀는 아직 말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애매한 설명만 할 수 있다. 반면에 호쿠는 세상의 모든 것이 타오의 흐름에 의해 창조되며 이것이 우주의 기원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룹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유루가이는 신을 기습하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녀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하며 절대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한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그에게 가르쳐달라고 애원한다. 이 말을 듣고 신은 세상의 모든 것이 독특한 파동을 만들어낸다고 말하며 그것을 통해 주변 세상을 본다고 한다. 그는 파도를 사용하는 것이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호쿠가 돌을 마스터하는 것의 이점을 설명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신은 파도를 감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균형 잡힌 마음 상태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루가이에게 칼을 제대로 휘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검을 꺼냅니다. 그리고 검을 휘두르는 방법을 시연합니다. 그 순간 괴물들이 그들 주위에 나타나고 신은 그들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루가이에게 전투 팁을 주면서 하나씩 처치합니다. 괴물 무리가 가부마루와 그의 동료들에게 다가오자 타미야가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모든 괴물을 한 번에 처치합니다. 그는 메이를 들어올리며 그에게 도의 힘을 가르쳐달라고 한다. 더 많은 괴물들이 다가오자 가부마루는 괴물들을 관찰한다. 그리고 그들 뒤에 실루엣이 보인다. 한편 두 명의 텐센들이 인간들이 구덩이에 던져진 후 꽃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효율적으로 탄을 수확할 수 있다. 그들은 변형된 인간들이 꽃으로 변하기 때문에 구덩이를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탈출하려 할 때 그들이 그들을 막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초베가 구덩이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변형된 인간들이 그를 막으려 한다. 그는 힘을 내어 그들이 지면에 도달하게 한다. 초베는 텐센들을 죽이기로 결심하며 그들의 약점은 하체라고 말한다. 그가 텐센이 하체에서 재생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그 지역을 겨냥하자고 제안하고 토마는 형의 상황 판단 능력에 감명을 받습니다.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고 대화할 위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괴물은 텐센의 명령을 받아 조사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도시라고 소개하며 동료들이 섬의 다른 인간들을 정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도시가 텐센의 오른팔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형제들이 구덩이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베가 차지하려고 하지만 피하고 펀치로 반격한다. 초베는 자리를 지키며 도시의 팔을 잡고 힘으로 잘라낸다. 팔이 다시 자라나고 도시는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 괴물을 소환한다. 토마는 괴물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초베는 도시와의 싸움을 계속한다. 그는 공격할 때 그의 돌을 감지하고 돌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의 공격은 하찮다고 언급하며 즉시 재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초베의 도에서 방해를 감지하고 이를 맹점으로 보고 초베가 베어서 땅에 쓰러진다. 도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언급하며 그를 구덩이로 되돌리려 한다. 하지만 초베는 갑자기 주먹을 몬스터의 얼굴에 꽂아 넣고 다시 일어선다. 도시는 초베가 어떻게 재생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생각한다. 그가 구덩이 속에서 식물과 합쳐졌기 때문이라고. 초베는 도시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고 말하며 그것이 텐센을 무찌를 열쇠라고 추측한다. 도시는 죽이려는 의도로 공격하지만 초베는 그 공격을 막아낸다. 충격으로 팔이 부러지지만 금세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계속해서 주고받는 공격 속에서 초베는 몬스터를 밀어내는 데 성공한다. 그것이 그의 도도가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초베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몬스터는 그가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변하고 있어. 그는 신경 쓰지 않으며 말했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형제들이 도적들에게 잡혔을 때 그들이 설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 아이들이 특권층 출신이라서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초베는 눈짓으로 설득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무리에 받아들여졌어. 초베는 도시를 향해 돌진하며 에너지 폭발을 견디고 성공적으로 배꼽을 가격해 그것이 피를 토하게 만들었어. 이로써 배꼽이 약점임이 증명됐어. 도시는 뒤로 뛰어올라 에너지 폭발을 쏘았지만 초베는 피하며 피했다. 그는 이제 몸 주변의 에너지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도시를 놀라게 해요. 그는 괴물들을 불러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타마는 이미 그들을 물리쳤어요. 괴물이 손을 이용해 타오 에너지를 모으지만 초베가 그 위를 밟아 기술을 복제하고 그것을 이용해 도시의 배에 구멍을 냅니다. 그는 도시의 타오를 감지하고 그것이 곧 죽음 직전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텐센에 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타마는 초베의 몸에 상처 자국이 보이자 걱정하게 되는데 그 자국은 덩굴처럼 보이고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이의 몸에 난 흉터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미야는 싸우면서 타오를 배우려고 하며 메이에게 조언을 요청하지만 그녀는 그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가부마루가 싸우는 모습을 관찰하지만 메이는 그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언급한다. 후지는 메이를 신비롭게 여기며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가부마루는 그 소녀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해준 것을 회상하며 그녀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무리에서 떠나는 도시는 메이를 알아보고 타미야를 공격하지만 타미야는 막을 수 있지만 괴물이 메이를 데려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도시는 그녀를 찾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녀가 궁전에서 추방되어 호라이에서 사라졌다고 밝힌다. 그녀를 찾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괴물은 그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 기뻐한다. 가부마루는 무슨 일이냐고 묻고 도시는 그녀가 인간과는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텐신처럼 인간을 먹고 산다는 것을 드러낸다. 괴물은 메이에게 호라이로 돌아가라고 간청하지만 메이는 슬픈 표정으로 가부마루를 바라본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그녀가 울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도시의 동료가 나타나고 그들은 함께 지네와 나비를 소환한다. 타미야가 공격하려 하지만 즉시 타오의 공격에 의해 저지당하고 도시는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모두 밀려난다. 가부마루는 왜 그들이 메이를 원하는지 궁금해하고 그래서 도시는 그녀가 그들의 타오 훈련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설명한다. 그들은 타오를 마스터하는데 5단계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단계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참가자들이 사랑을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는 모든 것이 음과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두 에너지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할 때 순환한다고 한다. 도시는 메이를 원하는 이유는 그녀가 가장 높은 품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에너지는 그들의 양 에너지와 순환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메이가 텐신과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그녀는 음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등하다고 여겨져요. 이것이 그녀가 궁전에서 추방된 이유이기도 하고 도시의 훈련 파트너로 전락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들은 메이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지만 가부마루는 분노하며 이 말을 듣고 그녀를 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시들은 자신들을 변신시키는데 이는 주진이 꽃몬스터로 변신한 것과 비슷합니다. 타미야는 나비몬스터와 싸우는 동안 가부마루는 불기술을 사용해 적의 팔을 파괴합니다. 몬스터는 타오 공격을 퍼붓는데 가부마루는 보이지 않지만 피한다. 두 전사는 나비들이 그들을 쫓아오자 후퇴하지만 가부마루는 불을 내뿜는 기술로 방화벽을 만든다. 가부마루는 이제 타오를 희미하게 감지할 수 있음을 알지만 더 정확하게 감지하고 싶어 한다. 그 순간 후지는 메이의 말을 해독했다고 말하며 타오를 보려면 마음이 강하면서도 약해야 한다고 전한다. 메이는 가부마루의 손을 만지며 그가 자신의 타오를 감지하도록 돕고 후지는 타오는 특정한 정신 상태를 요구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가부마루에게 마음을 약하게 하라고 한다. 처음에는 그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는 세지리와 나눈 순간을 기억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는 메이가 가부마루의 타오가 엄청나다고 언급하자 괴물들과 맞설 준비를 한다. 도시는 타오 폭발로 그를 공격하지만 가부마루는 명확하게 그들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모든 공격을 피한다. 그는 괴물 쪽으로 돌진한다. 가부마루가 거리를 좁히자 도시는 그를 주먹으로 치려 하지만 그는 회피하며 이제는 타오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공격을 예측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괴물이 후속 공격을 하지만 가부마루는 그 주먹에 손을 대어 팔이 부러지게 하고 두 괴물에게 발차기를 날린다. 타미야는 주목받고 싶지 않아서 천충 괴물에게 돌진하며 그것을 반으로 베어버리고 가부마루는 나비 도사를 태운다. 그동안 다른 이들은 거대한 문을 열어 호라이에 들어가지만 무돈이라는 이름의 텐신이 갑자기 호코의 목을 베어버린다. 텐신은 그들이 그곳에 도달한 첫 번째 인간이라고 말하고 유즈리는 겁이 나서 도망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무돈은 즉시 그녀를 붙잡으며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 호코는 그들에게 무돈이 텐신이라고 말하고 그는 호코의 변화를 가속화했다고 밝혀 곧 그의 의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호코는 그의 영혼이 호라이에 초대되기를 원하지만 무돈은 그들의 종교가 그것은 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말이었다. 그는 섬이 인간 실험을 하는 곳이라고 덧붙이며 보여준다. 그들에게 만든 생물인 카이오시를 보여주면서 무돈은 섬에는 영약이 없다고 말하고 만약 인간이 탄을 먹으면 나무로 변하게 된다고 밝힌다. 마치 호코와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그는 그들의 여정이 끝났다고 말하며 함께 가라고 한다. 하지만 유즈리리는 교체수를 사용하여 그를 뒤에서 공격하고 목을 베어버린다. 그들은 위협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며 도망치지만 그는 빠르게 다시 회복되어 카이오시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유즈리는 회피에 성공한다. 유즈리는 타오와 비슷한 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것을 마스터하지 못했다. 무도는 그녀에게 자신의 타오 훈련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초대한다. 그는 타오 공격을 사용해 사지리를 날려버린다. 그가 유즈리에게 자신의 기술을 설명하는 동안 센타가 그를 베어버리고 유즈리는 특정한 액체를 마셔서 몸에서 액체가 나오게 한다. 그녀는 자신의 닌자술이 자신이 삼킨 액체를 분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힌다. 그 액체는 뱀 독이다. 그녀는 그 독을 사용해 무돈을 묶는다.
그의 피부를 태운 후 그를 조각조각 썰기 위해서. 하지만 무도는 재생하며 그녀의 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그것을 타오의 응용으로 보지만 그녀가 아직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센타와 유즈리는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유즈리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센타를 밀어낸다. 호코는 사지리에게 텐진의 약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무도는 유즈리에게 타오에 대해 강의하지만 사지리가 갑자기 그들을 방해하여 그가 피하게 만든다. 무도는 사지리가 평균적인 양의 타오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배꼽을 향해 검을 던지고 그를 베어낸다. 타오의 원천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게 된다. 배꼽이 텐진의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뭐든 사지리가 타오를 완전히 익히지 못했다고 말하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지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갑자기 타오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녀는 뭐든이 얼굴을 긁는 배기를 날립니다. 상처는 재생되지 않으며 우리는 사지리가 계속해서 타오를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든 사지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유즈리가 그를 제지하고 사지리는 그를 베어내려 합니다. 그는 사지리를 날려보내며 카이오시에게 유즈리를 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센타는 그들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사이리가 무돈을 쫓아가지만 계속 피하고 있어. 그래서 그녀의 동료들이 그의 팔다리를 잘라내며 기회를 만들어줘. 하지만 무돈은 하늘로 올라가서 도우 공격으로 폭격한다. 사이리가 몸을 숨기며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음을 깨닫는다. 유즈리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며 텐센을 죽일 수 있다고 격려한다. 유즈리가 뱀 독을 무돈의 다리에 감싸지만 그는 도우 공격으로 그녀를 폭격한다. 그녀는 이를 견디며 그를 땅에 내리친다. 무돈이 다시 일어나지만 센타가 뒤에서 찔러서 그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사이리가 죽이기 위해 돌진한다. 그녀는 그의 배꼽을 가로지르며 그를 땅에 쓰러뜨린다. 무돈은 패배하지만 사지리는 엘릭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절망한다. 회상 장면에서 센타는 결코 처형자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가족이 그를 강제로 시켰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종교를 공부했고 그로 인해 칭찬을 받았다. 그 덕분에 그는 승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즈리와 만나고 나서 그는 그녀의 자유로움에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현재로 돌아와 가부마루는 도시의 잔해 위에 서서 아직 타오의 사용을 마스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메이에게 왜 자신을 따라왔는지 묻지만 피가 갑자기 그의 코에서 흐르며 쓰러진다. 유즈리는 그들이 있는 지역에서 이상한 꽃들을 발견한다. 그녀가 꽃들을 가리키자 갑자기 그 꽃들이 그녀를 공격하지만 신하가 그녀를 보호한다. 그는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면서 유즈리의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 공격은 그를 즉시 꽃으로 변하게 하고 거대한 꽃 괴물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 무돈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는 변신을 시작한다. 무돈은 꽃으로 그들을 공격하지만 신이 도착해 그들을 구해낸다. 그는 누르가이에게 그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하며 무돈과 싸울 준비를 한다. 그를 텐신으로 인식하며 그는 파동을 감지하여 타오를 알아챈 것 같다. 생물의 힘을 이용해 무돈을 직접적으로 베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르가이가 산타의 변화를 늦추기 위해 꽃의 뿌리를 자릅니다. 그것이 그의 변화를 늦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이즈리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유즈리는 그를 치유해보겠다고 결심합니다. 한편 신은 무돈과 싸우고 그를 밀쳐내는 데 성공합니다. 유즈리는 그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에 놀라고 세이즈리는 무돈이 신이 공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교환 과정에서 다소 피해를 입었고 그의 몸에 꽃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꽃을 잘라내지만 세이즈리는 그가 너무 많은 피를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이즈리가 도와주길 원해서 누르가이는 모두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유즈리카는 힘이 다 빠졌다고 말했어요. 누르가이가 갑자기 그녀를 안아주자 그녀도 세이즈리를 안았어요. 그들은 그녀가 무슨 짓을 하는지 궁금해했어요. 누르가이는 할아버지께 힘을 북돋우기 위해 하던 짓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신에게도 시도했어요. 그러자 신이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세이즈리는 이것이 도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곧 신을 도우러 갔어요. 세이즈리는 배꼽의 약점을 이야기했지만 신은 무돈이 2개의 배꼽이 있고 그의 공격에 긁히기만 해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세이즈리는 자신들이 유즈리의 점액으로 몸을 덮었다고 밝혔어요. 그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요. 스크래치를 방지하고 꽃이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그를 유인하기로 계획했어요. 무돈이 누루가이 뒤에 나타나자 세이지노리가 그녀를 보호하며 무돈의 덩굴을 잘라내요. 신은 그녀의 파동 감지 능력에 감탄하고 그 능력을 이용해 공격을 예측할 수 있어요. 신이 공격 준비를 하는데 무돈이 에너지 공격을 퍼붓기 시작해요. 세이지노리와 누루가이가 그의 덩굴 일부를 잘라내고 신은 기회를 잡아 무돈의 다리 하나를 베어요. 무돈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세이지노리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요. 무돈이 다시 일어나 모두에게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신은 계속해서 앞으로 돌진한다. 텐자를 죽게 만든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다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다. 세이기리와 누루가이가 무돈의 손을 붙잡는다. 신은 모든 힘을 검에 모으지만 공격하려는 찰나에 생각한다. 바다가 정말 약점인지,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파도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산타가 갑자기 말한다. 약점은 꽃의 중심이다. 그곳이 바로 꽃 속 모든 영양분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신이 그것을 베어내자 무돈을 제때에 물리칠 수 있었다. 세이지리는 세나를 확인하러 급히 달려가지만 유즈리는 그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자아가 하나뿐이라고 밝히지만 신에게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이지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유즈리는 자신이 현실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세나에게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진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타는 자신이 존경하던 사람의 품에 안겨있는 상상을 합니다. 이후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세이지리는 더 이상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범죄자와 처형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가부마루가 깨어나고 그는 즉시 긴장합니다. 타미야가 그에게 긴장을 풀라고 말하고 가부마루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후지가 그들이 계곡 중간에 동굴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가부마루가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말한다. 세이지리의 그룹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그들은 여러 개의 동산과 사원을 보고 놀란다. 그들은 건물 중 하나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유즈리가 그들에게 옷을 찾아준다. 신은 지금까지의 정보를 검토한다. 그는 타오가 모든 사람이 가진 힘이며 이를 마스터하면 초인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지만 사용 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타오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하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변화가 생기거나 기억과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과용은 죽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즈리는 쇼군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엘릭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하지만 세이지리는 가부마루가 자신의 마을 수장이 실제로 불사였다고 말해주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유즈리는 그것이 단지 환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시노바이가 어린 아이들을 세뇌하고 통제하기 위해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을에서도 같은 일을 했다고 말한다. 유즈리는 가부마루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시노바이는 단지 졸개일 뿐이다. 그녀는 그의 아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그를 동기부여하기 위해 수장의 환상 중 하나일 수도 있다. 가부마루는 완전히 기억을 잃은 상태로 자신이 가부마루 더 할로우라는 것만 기억하고 다른 세 사람과 함께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한다. 그는 괜찮냐고 묻고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그녀는 그의 도에 혼란이 있음을 감지한다. 세이지리는 밤에 경계를 서고 신이 그녀와 함께한다. 그녀는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가부마루가 걱정된다. 신은 그녀가 그를 좋아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세이지리는 그가 아내에게 돌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너무 슬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아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가 아내와 재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과 함께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 건강하세요.